오늘은 말이죠.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다뤄진 세도약 기금에 대해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이 빚의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의 이야기, 어쩌면 당신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당신의 경험일 수도 있겠죠. 이게 무려 113만 명, 그리고 16조 원이 넘는 빚이라고 합니다. 와, 이 숫자가 정말 현실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세도약 기금이라는 정책이 과연 뭘까? 그좀 복잡해 보이는 내용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이 정책의 본질, 또 그 이면의 어떤 고민들까지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 정책이 어찌 보면 절박한 분들을 구제하려는 어떤 사회적 연대의 손길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빌린 돈은 갚아야지 하는 금융의 기본 원칙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이 줄타기의 실체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우선 세도약 기금,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 이거부터 짚어보죠. 쉽게 말하면 취약계층 분들, 여기엔 소상공인 분들도 포함되는데요. 이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빚 부담을 좀 덜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요. 아, 이 돈은 좀 받기 어렵겠다 싶은 그런 부실채권 있잖아요. 네네, 부실채권. 특정 프로그램 중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기금은 어떻게 마련됐냐면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기부한 돈이 한 4,400억 원 정도 되고, 여기에 정부 재정, 예를 들어 2차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4천억 원,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8,400억 원. 이 정도 재원으로 16조 원이 넘는 빚을 해결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핵심은 그거죠. 부실 채권을 액면가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훨씬 낮은 가격,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사오기 때문입니다. 이 재원으로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서 약 113만 명으로 추산되는 분들을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113만 명이요? 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113만 명 중 약 73%? 네? 그러니까 82만 명이 넘는 분들이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생산 가능 인구라는 점입니다. 아, 생산 가능 인구.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청주시 전체 인구랑 거의 맞먹는 규모예요. 와, 정말 큰 규모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빚 문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게 단순히 개인의 회생 이걸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칠 어떤 긍정적인 파급 효과, 이게 상당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거죠. 82만 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빚에 묶여 있었다는 건 와, 정말 큰 사회적 비용이었겠네요. 그렇다면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누가 이 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구체적인 기준을 좀 살펴보죠.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요. 정책 발표일인 2025년 6월 19일, 이날 기준으로 7년 이상 연체 상태인 분들이에요. 꽤 긴 시간이죠. 7년 이상이요? 네. 그리고 모든 빚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개별 금융회사별로 봤을 때 원금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무담보 채무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이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에서 이 조건에 딱 맞는 분들은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 신청이 필요 없어요? 네, 기금 측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알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사들인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지원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청 절차 자체가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들께는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죠. 일종의 자동 처리 시스템인 셈입니다.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된다니 절차는 간편하군요. 그럼 채권 매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채권 매입은 바로 이번 달 2025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기금이 채권을 딱 사들이는 그 시점부터 기존 금융회사의 빚독촉, 그러니까 추심 활동은 바로 중단됩니다. 아, 추심이 중단된다. 네, 당장의 그 압박감에서는 좀 벗어나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추심이 중단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안이 되겠네요. 채권 매입 후에는 그럼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채권 매입 후에는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 같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아주 면밀하게 심사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다 없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 상태라든지 부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경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심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아, 세 가지 결과군요. 첫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첫째는 가장 파격적인 지원인데요. 바로 전액 탕감. 빚을 그냥 완전히 없애주는 소각 경우입니다. 탕감이요? 와, 네, 심사 결과 이분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이게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한 154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정도 소득이면서 아주 기본적인 생계형 재산 외에는 딱히 회수할 만한 재산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 생계형 재산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재산이 아예 없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말 그대로 정말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농지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생계용 트럭 같은 거, 또 소액의 예금 한 185만 원 이하 정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우선적으로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전액 탕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일반 대상자들은 내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야, 빚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군요. 정말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어떤가요? 탕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움을 받는 건가요? 들어서 월 소득 299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의 최소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와, 30에서 80%까지요? 네. 게다가 남아있는 빚에 대한 이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원금도 최대 80%까지 깎아주고 이자도 전액 면제라니 이것도 엄청난 혜택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면되고 남은 원금 있잖아요. 이건 최장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하고요. 10년 분할 상환? 네. 그리고 당장 상환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최장 3년까지 상환을 미뤄주는 유예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최장 13년에 걸쳐서 빚 부담을 덜어주는 꽤 파격적인 조건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요? 혹시 지원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마지막 경우는 상환 요구입니다. 심사 결과 이분은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금에서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서 기존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서 추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7년은 안 됐지만 오랫동안 연체 중인데 혹은 나는 정말 힘들게 조금씩 갚아왔는데 왜 연체자만 저렇게 큰 혜택을 주는 거지? 이런 형평성 문제 말이죠.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세도약기금 발표하면서 이 형평성 논란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보완책을 같이 내놨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이 보완책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거죠. 7년 미만 연체자랑 또 성실하게 상환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이군요. 맞습니다. 첫째는 7년 미만 연체자, 특히 5년 이상 연체된 분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게 장기 연체자 특별 채무 조정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중요한 차이점은 7년 이상 연체자는 자동으로 처리됐잖아요. 네. 이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동 처리가 아니에요. 신청 기반이라는 거죠. 아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군요. 지원 내용은 비슷한가요? 기본적인 틀은 유사합니다. 이자 전액 감면이라든지 최장 10년 분할 상환, 최장 3년 상환 유예 이런 건 가능한데요.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원금 감면율에는 좀 차등을 둡니다. 아무래도 7년 이상 연체자보다는 감면율이 좀 낮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까지, 5년 미만은 최대 70%까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보완책은 성실하게 빚 갚는 분들을 위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좀 제일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실히 안 갚았으면 탕감받았을 텐데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런 박탈감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성실상환자 특례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곳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에요. 어떤 방식의 지원이죠? 혹시 또 빚을 내라는 건가요? 네,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금리, 연한 3-4%대 정도로 최대 1,500만 원까지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아, 대출이군요. 네, 총 5천억 원 규모로 마련됐고 이것도 역시 3년간 한시적으로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분들한테 또 다른 대출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런 고민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원 대상이 아닌 빚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가 제외되는지 명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신의 빚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하니까요. 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채무 발생 원인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 자금이라든지 유흥비, 사치품 구매, 주식 투자 손실 같은 소위 사행성 채무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금융사기 같은 범죄와 관련된 채무도 당연히 제외되고요. 둘째는 기술적인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인데요. 이미 법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갚을 의무 자체가 사라진 채권은 매입 대상이 아니고요. 또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내 영주권자나 결혼 이민자 그리고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의 진 빚이나 이번에 특히 좀 주목받았던 대부업체 빚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 채무도 원칙적으로는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대부업체 채무도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대부업체 빚도요? 네. 하지만 모든 대부업체 빚이 자돈으로 매입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룰 협조 문제와 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사람당 지원받을 수 있는 원금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네. 만약 여러 금융기관 빚을 합쳐서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기금에 매입되더라도 실제 탕감이나 조정 혜택은 딱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되고요. 초과되는 부분은 정부의 부실채권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도덕적 K 문제입니다. 나도 빚 안 갚고 버티면 언젠가 나라가 해결해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정부의 공식 입장은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7년 이상 연체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죠. 끊임없는 추심 전화에 시달리고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급여나 통장 압류되고 이런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데 이걸 감수하면서 일부러 빚을 안 갚고 버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과거의 유사한 정책 사례들을 봐도 고의적인 연체는 극히 드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런 대규모 구제금융이 자꾸 반복되면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을 수 있다. 이런 비판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했다고요? 네,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입니다. 소득이나 재산뿐만 아니라 빚이 생긴 경위까지 좀 꼼꼼히 살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가려내겠다는 거고요. 둘째는 도박이나 유흥 같은 부적절한 채무는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거. 셋째는 재산을 숨기고 지원받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요. 만약에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감면 조치를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해서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에서 아주 심각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처벌 강화 외에 또 다른 장치가 있나요? 네, 넷째로 채무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상에 공공정보라는 기록이 등재됩니다. 이게 직접적인 신용불량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같은 게 사실상 어려워지는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탕감이나 조정을 받는 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론적인 위험은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방지책을 두고 있다 이런 거군요. 하지만 좀 근본적인 의무는 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던져지죠. 과연 이런 채무 조정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다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가, 즉 재연체율에 대한 공식적이고 투명한 데이터가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 데이터가 없군요. 네, 정부는 자체 분석 결과 재연체율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또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려면 관련 데이터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있다고 하셨죠. 바로 대부업체들의 협조 문제입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세도약기금이 매입하려고 하는 전체 부실채권 규모가 한 16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대부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분이 약 2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2조 원이나요? 네, 이게 민간 금융권 매입 대상 채권 전체의 무려 4분의 1, 그러니까 25%에 달하는 엄청난 비중입니다. 4분의 1이나 된다고요? 그런데 왜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도약기금은 부실채권을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 소위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부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매입 가격이 너무 낮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채권 매각에 소극적일 수 있죠. 이걸 뭐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만약에 대부업체들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기껏 마련한 113만 명의 지원 대상자 중에서 상당수가 은행 빚은 상감받았는데 정작 가장 고통스러웠던 고금리 대부업체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반쪽짜리 구제에 그칠 수 있다는 거죠. 아, 반쪽짜리 구제요? 네. 이렇게 되면 완전한 경제적 재기가 어려워지고 정책 효과도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대부업체들의 참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도할지, 예를 들어 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설득하는 노력이 정책 성공의 정말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네, 대부업체의 협조 여부가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럼 이제 당신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 방법을 좀 정리해드리죠. 네,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인터넷 주소창에 세도약기금.kr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모를 피싱 사이트, 가짜 사이트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고요. 가급적 포털 사이트에서 세도약 기금을 검색해서 공식 마크를 확인하고 접속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 채무가 매입됐는지, 심사 결과는 어떤지 이런 걸 조회할 수 있는데요. 채권 매입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니까 실제 조회가 가능한 시점은 11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아마 서비스 준비 중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라. 다른 방법은요? 둘째는 문자 알림 SMS입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채권 매입 사실이나 심사 결과 같은 걸 개별적으로 문자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셋째는 전화 문의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렵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도약기금 콜센터 1660-7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1660-705번입니다. 1660-705.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국 12곳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캠코 홈페이지에 가시면 가까운 지사 위치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좋습니다. 확인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정책 논의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또 어떤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걸까요? 가치의 실현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걸 넘어서 오랫동안 빚의 굴레에서 고통받던 사회적 약자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인도주의적인 목표가 담겨 있는 거죠.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속 영상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친구 보증의 잘못 써는 바람에 20년 남게 주민등록조차 말소된 채 숨어 지내던 분이 과거 유사한 제도를 통해서 빚을 다 정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처럼요. 개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말 중요한 가치네요.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인가요? 네, 보다 현실적인 경제적 측면이죠. 앞서 계속 강조했지만 이번 수혜 대상자의 73%, 약 82만 명이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이분들이 빚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덜고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재 다소 좀 침체된 우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분명 긍정적인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경제적인 선순환까지 기대하는 거죠.
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어차피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 채권을 장부에서 털어내서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요. 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동시에 경제 활력도 높이려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이군요. 오늘 우리는 새 도약기금이라는 어쩌면 조금 어렵고 또 논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정책은 정말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을 구제하려는 어떤 절박한 사회적 필요성,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이것과 동시에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금융시장의 근본 원칙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매우 어려운 정책적 시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과연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지는 앞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도를 집행하고 또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앞서 지적했던 대부업체의 협조를 어떻게 잘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마련한 그 안전장치들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할 것인가, 그리고 그 효과를 투명한 데이터를 통해서 꾸준히 검증해 나가는 과정,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룬 이 새 도약기금은 이미 발생한, 즉 과거의 빈 문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사후 처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대규모 구제금융이라는 처방, 그 너머에 있는 진정으로 책임 있는 금융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금융 복지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고민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